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첫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의 도움에 힘입어 쿠르스크 지역을 사실상 탈환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냉랭했던 북한과 중국 사이에도 온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전략 자산인 죽음의 백조를 일본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었다는 60대 남자가 방화 연습까지 한 뒤에 이웃에 불을 질렀습니다. 본인도 사망했고요. 심각한 이 층간소음 문제의 실상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정오김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와 협상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 내릴 수 있다. 뭐 제로는 아니지만 특유의 농담까지 섞어가면서 이른바 유화적인 제스처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at's true. 145% is very high, and it won't be that high. It's not going to be that high. It got up to that. We were talking about fentanyl, where, you know, various elements built it up to 145. No, it won't be anywhere near that high. What level do you think it'll come down to if you haven't? It'll come down substantially, but it won't be zero. 네, 트럼프 특유의 그 농담이 있어요. 145%보다는 내리겠지만, 상당히 내리겠지만 0은 아니다. 자, 0을 왜 얘기했을까요? 하기에 따라서는 많이 내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겠지요. 자, 한미 간의 첫 관세 협상, 우리 시간으로 24일 밤 9시, 지금 보니까 한 8시간 남았네요. 자, 어디서, 어떤 식으로 열리죠? 네, 한국과 미국 간의 2+2 통상 협의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9시죠. 24일 9시 시작을 하고요. 백악관 인근에 재무부가 있습니다. 재무부 청사에서 한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협상단은 일본과 같이 트럼프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에도 대비했다. 그 시나리오에도 지금 대비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한미 동맹을 더 튼튼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일성을 냈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군사 동맹까지도 커플링해서 하겠다라는 것인지,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하러 갔는데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방위비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당혹해했는데 네. 그것까지도 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애초부터 디커플링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인지, 요거는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말씀을 여러 번 제가 전에도 드렸지만 이 협상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일단은 그 상견례 형식의 첫 만남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지 안 올지, 온다면 언제 올지 아직은 모든 게 미지수입니다. 다만 우리도 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로선 참 운명의 첫 만남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버티면서 미국의 금융, 또 국채값, 달러값 다 떨어졌고요. 물가도 올랐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한 발 물러선 셈이죠. 네, 저는 이것을 그 전술적 후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로 중국을 괴롭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미 학습 효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히토류를 포함해서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한 발 물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본인 스스로 145%는 너무 높다, 내려갈 것이다. 그렇다고 네. 0%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겼다라는 거는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한 말을 이렇게
뒤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장점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조변석계 함으로써 전 세계의 경제와 시장을 요동치게 만든다라는 거는 매우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트럼프는 미국은 지금 황금 시대이며 중국은 그것의 일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는데 과연 미국 국민들도 똑같이 황금 시대라고 느끼고 있을지 물가가 지금 너무 올랐어요. 굉장히 사실은 물가 때문에 바이든이 안 되고 민주당이 떨어진 건데 그렇죠. 트럼프가 과연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어떤 식의 정책 행보를 펼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뭐 유화 제스처를 취하니까 시진핑 중국 주석 어깨가 좀 으쓱해졌다고 봐야겠죠. 기싸움에서 일단 제압을 했다. 중국 사람들 이거 되게 중시합니다. 체면 또 이 관시. 자, 중국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 제스처를 취하면 중국에서는 야 대단히 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화답을.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굉장히 떨떠름해요.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또 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기 외교부 대변인이 세 가지 얘기를 나눠서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싸운다면 우리 끝까지 싸운다. 그러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들어와라 이거죠. 두 번째는 이제 대하고 협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 계속 위협하고 협박하면 어떻게 하느냐. 상호의 정신 하에 우리가 하자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충고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관세 전쟁이나 무역 전쟁은 성자가 없다. 예, 그리고 가르치듯이. 예, 보호주의는 출구도 없다. 그러니까 탈동조와 단절 이거 하면은 자국만 고립시키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점잖게 한마디 하고 반응이 나온 겁니다. 중국 내부 반응을 보면 훨씬 더 고무돼 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주석님 이런 반응이라고 하는데 자 트럼프가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서방 세계의 지도자는 이렇습니다. 선거 무시 못하죠. 중국 선거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7, 8시간 뒤에 미국과 첫 관세 협상을 시작할 우리나라 전략이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죠? 네,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해서 얼마를 깎아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비율 자체는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비례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자동차는 최대한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한다. 왜냐하면 자동차 수출이 가장 많고 따라서 지금 타격을 보는 분야가 자동차 및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라고 했다가 지금 1%로 내린 그러니까는 소위 선진국들 중에는 낙폭이 가장 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또 중국과 관련해서 어떤 협상이 되는지에 대한 추이도.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관세 협상을 우리가 지금 먼저 시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몇 시간 뒤에. 일본이 먼저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상견례 이후에 앞으로 한 4, 5일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트럼프 정부의 숨은 실세 중에 실세가 있죠. 머스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곧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게 정부 초청이 아니에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이죠? 네, 정용진 회장하고 트럼프 주니어하고는 그 인연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호영호재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우리 한국의 한 언론사 초청 행사에서 와가지고 그때 이제 둘이서 만났어요. 저기 이제 오른쪽이 정 회장 부부고요. 예. 네.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 무슨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은 브라운 대학교 졸업했고요. 저기 트럼프 주니어는 캘리포니아에서 나왔으니까 뭐 학부하고 인연이 있는 것도 그건 아닌데 아니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출신들, 개신교 다니니까 그걸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한 2번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8월 달에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왔어요. 근데 정용진 회장하고 거의 뭐 며칠을 같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또다시 이제 더 큰 이제 인연으로 돼서 올해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할 때 초청도 받아서 그 전에 갔고. 말하라고 가서 일주일 묵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한 2, 3주 전에 다시 이제 미국을 가서 만났는데 한국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초청을 했고요. 그 초청 일환으로 지금 아마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아들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른 나라에 무슨 일 하면은 난리가 날 텐데 YS 그 미국은- 아들 소산 김현철 때 난리 났잖아요. 미국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지금도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미래도 어떤 세력으로 등장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와서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 오게 되면 며칠 있으면서 우리 한국의 재계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관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의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 신세계 정 회장이 우리 정부 관리나 누가 됐든요. 정계 인사하고 만남을 주선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보통 이제 그 대기업의 대표라든지 소유주가 그런 그 중간고리 역할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세계의 경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과거에 부시 행정부 때 뭐 풍산그룹이라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순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이 굉장히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작동하는 사회이기는 하지만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트럼프 일기 때는 사실 딸 사위가 완전히 주름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방카하고 쿠슈너. 그런데 사위와 딸의 경우에는 직함이 있었어요. 백악관 내에. 근데 이 아들의 경우는 없죠. 아마 직함을 줄 것 같습니다. 이게 직함이 없이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미국 국민이 볼 때도 굉장히 불쾌할 일이에요. 유쾌하지 않을 일이기 그러니까 미스터 때문에. 주니어가 계속 한다는 건 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지금 트럼프의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큰둥한데 거기다 또 아들까지 나서서 물론 이제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 국익에 맞춘다라는 것이 중요하기는 한데요. 근데 이 큰아들이 굉장히 지금 2기 때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건 맞아요. 부통령을 인선할 때도 강력히 추천했었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트럼프 일기 때도 보면은 사위가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중간에 이견이 있을 때 또 그걸 잘 조율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장남이 지금 소위 백악관의 실세가 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이방카는 일기 때 백악관에 사무실도 있고 뭐 선임 고문 뭐 이런 역할을 했고요. 트럼프도 직함이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지금 1호 친구라 불리던 머스크에 대해서 트럼프가 몇 달 안에 떠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머스크가 돌아간다니까 테슬라 주가가 오르는 기현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세 중에 실세로 앞으로 역할을 할 텐데 이번에 방안 잘 활용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또 그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활용하는 거에는 또 굉장히 열심이라 뭔가가 활용이 되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엄청난 양의 이 포탄을 공급했다. 지금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군으로부터 쿠르스크 지역을 사실상 탈환했다. 뭐 100% 가까운 탈환율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자, 북한의 이 포탄 탄약의 공이다. 또 파병의 덕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 이게 이제 지난 4월 15일이죠.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상세하게 발표를 했는데 영국의 안보 연구 관련 기관이죠. 오픈 소스 센터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개를 했거든요. 이 공개된 내용을 보면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뭐 한 20개월 동안에 러시아 국적의 선박 4척이 나진항을 무려 64번을 들락날락거렸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컨테이너 몇 개 정도가 실려가지고 러시아로 갔느냐면은 16,000개 실려서 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122mm 포탄하고 152mm 포탄이 주류인데 이것만 따지면은 한 400만 발에서 600만 정도가 갔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포탄이 공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말씀하신 이 북한의 군수 지원, 특히 탄약과 폭약 지원. 자, 이 양을 한번 좀 따져볼 텐데 이게 배로도 가고 기차로도 가고 엄청났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분석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사용한 전체 탄약
이것 중에서 어떤 분석 기관에서는 50%를 북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절반을 네, 어떤 분석 기관에서는 70%를 됐다고 얘기해요. 거의 다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이 아마 북한에 이런 지원이 없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1등 공신이다. 1등 공신 중에 공신이죠. 이 탄약만 간 건 아니에요. 네. 사실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N-23, 24라고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갔고 그리고 이제 170mm 자주포죠. 곡산포라고 하는 네. 거. 이게 이제 사거리가 한 60km 나가는 건데 이것도 갔고요. 그리고 이제 최신 240mm 방사포도 갔습니다. 오. 요것은 이제 22개짜리가 있고 12개짜리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사거리가 한 40km 정도 나가는데 이게 각각 120문씩 갔어요. 그 러시아군이 그러니까 싸운 게 아니고 북한 무기가 싸웠네요. 그렇죠. 무기가 이제 제공되지 않았으면 사실상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오지도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 김시 이 소장님 분석대로 엄청난데, 자, 이 북한은 엄청난 양의 포탄, 이 폭약을 지원한 것뿐 아니고 쿠르스크 지역에 병력을 대규모로 보내서 전황 자체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 병사들이 희생됐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세계 최강이라는 드론 부대에도 많이 당했죠. 영상 보겠습니다. 네, 연락하셨습니다. 기본 파괴되어 있는 파괴했던 수림으로 빠지고 있는데 빠지는 과정이 계속 자폭기가 지금 밖에 보다 사격을 받아서 그러다 빨리 안전한 위치까지 빠지. 네, 저렇게 불꽃이 일어나는 저 야간에 수많은 북한군 병사들이 드론에 희생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앞서도 언급이 됐지만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사실상 탈환했다. 거의 뭐 다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탈환이죠. 그래서 푸틴 자신 있게 부활절에 휴전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걸 몇 가지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2차 대전 이후의 국지전을 보면은 사실은 처음에 제압할 때는 뭐 공중전이라든지 뭐 그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길 땐 지상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네. 드론이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속된 표현을 하면 북한군이 몸으로 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주의적인가. 북한군이 차출돼 가지고선 거기서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결국은 러시아는 쿠르츠크를 거의 회복하는데 휴전 협정을 재개하는 날을 부활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다라는 아이러니죠. 것이 참 네. 정말 역설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한군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실제로 하기 어려운 실전 경험을 했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렇게 경의를 표하고 사의를 표한다라는 것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트럼프가 결국은 러시아라는 다리를 활용해서 내지는 러시아 빼고 북한과 미국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쿠르스크 탈환이 끝나면 북한군이 아예 이참에 우크라이나의 본토로 진입할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예,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 쿠르스크가 뭐 거의 탈환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벨그로드 지역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것도 뭐 13제곱킬로미터 정도만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고 이것도 곧 이제 함락이 될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휴전 협상이 잘 진행이 돼 가지고 휴전이 돼 버리면 북한군은 이제 귀국을 하면 되는데 휴전이 안 되면 결국은 이제 북한군이 어떻게 전선을 재조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도네츠크, 루안스크 그리고 이제 자포리자, 헤르손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남부 해랑이죠. 그 네. 해랑을 따라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군이 싸우고 있는데 이쪽으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
이 추가 파병과 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러시아군 장성이 평양에 들어갔다 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북한군도 있지만 북한 노동자들이 남녀할 것 없이 러시아로 많이 진출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판 쿠팡에서 찍혔고요. 다른 데는 또 남성 노동자들이 찍혔습니다. 이거 UN 안보리 제재 대놓고 무시한 거죠? 그렇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서 소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원국이 2019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의 그 시청 관계자가 북한 노동자 영상을 게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거기서 김치를 먹는 장면이라든지 그러니까요. 개고기를 잡아먹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개가 됨으로써 또 해명을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그러니까 있다라고 동네 개를 하는데 잡아먹었대요. 이거는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저렇게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가 자행한다는 그 측면도 있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해서 소위 외화벌이를 하고 또 여기에 북한 인민들을 노동자로 파견을 해서 또 외화벌이를 한다라는 이중성.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독재자는 북한 인민을 보내가지고 지금 외화벌이와 그다음에 어려운 북한 살림의 하나의 회생 창구로서 북한 인민들을 지금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과 러시아가 차량용 다리를 놓는다. 이런 얘기는 전해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뭐 차뿐만 아니라 열차 운행도 늘어나겠죠? 네, 차량용 다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선하고 하산하고 하고 있는데 그게 뭐 길이는 한 800m, 폭 10m, 2차선 정도 도로거든요. 내년 말이 이게 이제 완공 일자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기차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차는 5월 8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4년 만입니다. 4년 만에. 예, 왜 하필이면 5월 8일이냐 하면 5월 9일이 전성절이잖아요. 아. 예, 그러면은 사실상 북한 내에는 이 러시아군 옛날에 이제 구소련이죠. 구소련군의 전사자 묘역이 있습니다. 있죠. 그 전사자 묘역에 1963명의 러시아군, 그러니까 옛날에 구소련군 묘역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참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5월 8일 날 이제 개방을 하는데 이렇게 개방을 되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목적도 동시에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이렇게 밀착하면서 그 과정에서 혈맹이었던 중국과는 다소 소원, 때로는 냉랭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북중 관계도 지금 개선이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는 중소 관계가 나쁜 상황을 이용해서 당시 김일성이 그 소위 양쪽의 어떤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양쪽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러시아와는 군사 지원, 네.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가 그래서 나빠졌는데 중국과 미국 관계가 나빠지다 보니까 네. 다시 그런 그 미국의 대중 압박이 중국과 북한의 다리를 놓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 대사가 김일성 주석 생일 행사 4월 5일입니다. 참석을 하고요. 그러면서 6.25 전쟁 참전 75주년에 우위를 계승 발전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시진핑 총서기와 김정은 총비서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조 간의 선열로 맺어진 전통적인 우위가 뭐 반드시 계승 발전 운운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관계는 좀 더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러면서 인적 교류의 접촉면도 확대될 추세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급박하게 북중러 관계가 돌아가자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이 좀 깨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미국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 자산 가운데 하나인 죽음의 백조, BMD 랜서죠. 일본에 전진 배치를 했죠. 네, 4월 15일부로 일본에 한 서너 대 정도가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몇 대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위치가 아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지역인데요. 우리가 아오모리 이제 사과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잘 기억을 하잖아요. 저희 삿포로 밑에 그렇죠. 있는 거. 바로 밑에 있는 거. 예. 비교적 이제 날씨가 좀 추워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일본의 그 미군 기지가 미사와 기지라고 있는데 여기 미사와. 지금 배치가 됐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동해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도 러시아도 그리고 북한도 다 볼 수 있는 동시에 데죠. 동시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억제할 수 아주 있는 요충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텍사스주에 있는 제9 원정 폭격 비행단 소속의 그런 B-1B가 이쪽으로 배치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5일 날 배치될 때 그중에 2대는 한국에 와서 한미 연합 공중훈련까지 하고 갔습니다. 네, 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B-1B 랜서가 미사와 기지 삿포로와 아오모리 그 위입니다. 여러분 그 위치 보시면 저 북쪽이거든요. 거기 있으면 북한 어느 정도 압박을 느낄까요? 굉장히 압박이죠. 왜 그러냐면 본토에서 오는 거하고 괌 기지에서 오는 거하고 여기 지금 이제 미사와 기지에서 북한에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금방이죠. 그러니까 괌 같은 경우에는 한 3,4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미사와 기지는 북한하고 1,10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이 B-1B가 마 1.25 정도니까요. 12,000km 정도 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5분, 40분 정도 되면은 이제 북한에 갈 수 있으니까. 평양 상공에 나타나네요. 그렇죠. 금방 갈 수 있는 거고 이제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폭격기가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B-1B, B-2, B-52가 있는데 B-2, B-52는 사실상 전략 폭격기 중에서도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거예요. B-1B는 핵무기는 실지 않지만은 B-2나 B-52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의 재래식 폭탄을 적재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뜨면은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의 백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북한을 견제하는데 전략적으로 억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본에서 떠서 40분 만에 평양 상공에 나타나고 그 비행기 한 대가 쏟아붓는 재래식 폭탄이면 평양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미연합사를 방문했습니다. 첫 관세 협상에서 이 방위비 문제가 거론될 그런 상황이라 다분히 뭐 전략적 행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네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한국 정부는 방위비 문제가 연계될 거라는 전제로 지금 그 전략을 세운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가지고선 한미연합사를 방문하면서 한미동맹의 군사적 중요성을 오히려 부각시키고 한국이 이 한미동맹의 우산 하에 그 주한 미군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 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부각시켰다. 또 확고한 연합 대비 태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측면인데요. 사실은 지금 한덕수 대행이 과연 대선에 나오느냐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약간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야당이 또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제기할지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대행은 그 산불 때 헬기 50대 가까이 보내준 것에 대해서도 장병들 이름 일일이 거명하면서 치하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정오김 전 의원, 김열수 실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를 간 60대 남자가 찾아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던 위층에다가 이 방화를 했어요. 현장에서 자신은 숨진 채 발견됐고 많은 그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짚어보죠.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모시고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끔찍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방화 사건이었죠. 방화 용의자가 더욱이 현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그 아파트인데요. 전체 높이가 21층 아파트입니다. 근데 401호, 404호 앞에 이제 61세로 나중에 밝혀졌죠. 방화 용의자가 이 고압 세척기, 소위 말하면 개조를 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뿌리는 건데 농약도 뿌리고. 그렇죠. 이 안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다음에 약간 개조한 상태로 해가지고 이제 불씨를 안에서 뿜어내는 소위 말하면 하얀 방사기 역할하는 이걸로 이제 401호와 404호에 방화를 했는데 결국 오전 8시 17분경에 소방이 119 신고에 의해서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뭐 거의 10시가 다 돼서 완진을 했지만 현장에서 61세 된 방화 용의자가 이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된 끔찍한 사건입니다. 네, 다른 분들도 뭐 난데없는 저 방화에 많이 다치셨죠. 자, 다급한 구조 요청이 있었을 정도로 상황이 매우 긴박했다고요? 네. 119 그 동시간대에 이제 17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왔죠. 뭐 지나가는 행인이다, 경비원이다, 환경미화원이다 이런 분들이 이제 직업을 밝히면서 신고를 해주셨는데 뭐 4층 아파트에 불길이 번지고 있으면서 펑펑 소리가 난다. 가스배관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다음에 이제 더욱 안타까운 거는 4층에서 사람이 매달려서 떨어질 것 같다. 빨리 출동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구조 요청이 119 신고가 폭증을 한 결론인데 결국은 401호, 404호 거주자 두 분이 추락을 해서 중상을 입게 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네, 가스가 터진 듯이 큰 폭발음.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아파트 그렇죠. 화재 터지잖아요, 문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압 세척기 방화를 했을 때 이게 이제 가스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배선이 끊어진다거나 했을 때는 이 가스가 새 나오는 상황에서 불길이 번지면서 펑펑 소리가 나는 폭발음이 들릴 가능성이 높죠. 이해할 수 없는 건 이 시신으로 발견된 이 방화 용의자의 주거지에서, 그러니까 여기 말고요, 이사간 집에서 유서가 나왔다고요? 네, 인근에 1.4km 정도 떨어진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여기 이제 모친이 사는 빌라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딸에게 할머니,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방화 용의자의 어머니죠. 할머니를 잘 보살펴 달라라고 하는 이런 형태이고, 그다음에 이 5만 원짜리를 남겨놓으면서 혹여 모르니까 병원비에 보태 쓰라고 하는. 아니, 무슨 병원비가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상태인데 평소에 무직이었던 사람이라서 뭐 많은 돈은 없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본인이 기름을 사전에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인근 빌라에서 뭐 애행연습 비슷한 형태로 하다가 결국은 이 끔찍한 방화를 저지르는 그런 결과로 귀결이 돼버린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방화 용의자가 썼던 이 도구, 이게 충격을 많이 줬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고압 세척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세차장에서 보면 차를 향해서 굉장히 그 강한 바퀴 압력으로 같은 데 할 때.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손이 닿지 않으면서도 말끔하게 세차가 되는 형태이거나 또 아니면 그냥 농약을 살포하는 분무기 형태인데 이 특히 지금 처음에는 그 고압 세척기가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나중에 이제 확인이 소방 당국에 의해서 확인이 돼서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했죠, 감식을.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이 방화를 하면서 사실은 개조가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 폭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타버린 상태에서 결국 이 방화 용의자의 시체에도 기름이 튀어서 이 불이 옮겨 붙은 게 아닌가, 결국 그렇게 사망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 방화 용의자, 이곳에는 작정하고 지금 불을 지른 것 같고, 그런데 그 전에 수상한 행적들이 나옵니다. 근처 건물들에도 방화를 했다. 이게 무슨 습관입니까? 중독입니까? 사실은 이제 연쇄 방화범 형태를 보였는데요. 뭐 사회에 대한 소위 말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든가 반사회성이 있는 사람들의 행태를 볼 수가 있죠. 보통 예전에 보면 연쇄 방화범이 불을 질렀을 때 그 불을 보면서 굉장히 쾌감을 느끼는 이런 심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미리서 기름을 구입해서 소지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 고압 세척기를 개조한 상태에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지펴서 그리고 종잇덤이라든가 본인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은 빌라를 상대로 공사장을 하면서 뭐 굉장히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빙 둘러가면서 불을 지르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나서 본인이 평소에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타고 1.4km 떨어진 예전에 살던, 그러니까 작년에 11월 달까지 살던 층간소음에 이 이웃 간에 다툼이 있던 그 아파트로 가서 이런 끔찍한 방화를 저지르고 본인도 결국은 이 소외된 상태로 사망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놀라운 건요, 이 방화 용의자가 현장 근처에서 방화 연습이랄까요?
화염 방사기로밖에 안 보일 정도의 그 화력을 가진 이 도구를 쓰는 모습이 요새 비밀이 없어요. 이 CCTV에 찍혔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방범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설치한 방범망이 아니라 이제 방범 그 막겠다는 CCTV, 그다음에 개인이 자, 설치한 저 장면 CCTV 아닙니까? 있거든요. 네. 저 불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저게 이제 고압 세척기를 개조한 형태의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뿌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전쟁 때 보면 뭐 미드라든가 전쟁 영화를 보면 이 화염 방사기의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유. 근데 이런 형태로 지금 불을 쏘는 거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걸 빙 둘러서 두 번에 걸쳐서 저런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본인이 사용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 해당 아파트로 가서 21층 아파트 중에 4층에 올라가서 그런 고압 세척기로 이 소위 말하면 불을 지르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네. 자, 한 전문가가 이 장면을 보고요. 성능을 시험해 본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가 목표로 하는 아파트에 가서 제대로 발휘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성능을 점검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인생을 끌고 오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도구 즉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범행 그 수법을 결정을 하고 예.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이제 그 범행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었다. 아직 이 원인이 다 밝혀진 건 아니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층간소음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추석 때, 그러니까 이 모친이 사는 빌라로 이사 가기 전에 이 아파트 301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401호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굉장히 다툼이 있었고 추석 때는 직접 올라가서 그 집 주인과 이 항의 끝에 다투면서 몸싸움까지 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주변에다가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폭언 욕설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웃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 층간소음이 굉장한 어떤 범죄의 원인이나 동기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그 용의자의 휴대폰을 압수를 해서 포렌식, 소위 동기나 범죄 배경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현재까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그런 갈등, 원한 감정에 의한 범행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층간소음 문제는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참극으로 비화돼서 저희가 다루는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였던 것이 뭐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연휴 때도 싸우고 뭐 보통 뭐 몸싸움이 자주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401호의 아들 되는 분이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추석날 사실은 평소에 그렇게 큰 소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 발걸음 그리고 설거지 소리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가민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추석날은 바로 집 401호로 올라와서 301호에 거주하는 이 방화 용의자가 결국은 이 욕설과 고성을 하면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이제 폭행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처벌 불원하는 바람에 양쪽이 형사 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 끝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뒤에도 이분의 그 행태, 그러니까 이 사망한 용의자의 그 태도 달라지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 모친과 함께 사는 이 주거지 주변에 이제 빌라를 짓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장이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서 찾아가서 인부들에게 고성 욕설 그리고 어떤 충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싸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그 빌라에 살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또 침을 뱉는 등 소위 말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질 정도의 그런 행동을 많이 했고 사실 이 사람은 경찰만이 상대를 해야지 일반 이웃들이 상대하기는 굉장히 버거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는 주민들이 꽤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현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특히 강력 그 용의자들도 많이 다뤄보시고
경찰이 상대해야 될 사람이었다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런 겁니다. 이제 보통 대화로 얘기를 해서 감정이 있더라도 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 막무가내인 사람들, 뭐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이런 형태이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강력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형사적인 처벌을 경고를 하거나 이런 어떤 압박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개념을 넘어서는 사람을 경찰이 상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실제로요, 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여러 이 사건, 특히 범죄,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면 그 13년부터 증가가 지금 3배에서 4배 정도로 늘어나고 저 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서 예. 층간소음 범죄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2013년도에 43건이면은 2022년도엔 125건, 무려 3배에서 4배가 증가하는 형태인데 10년이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층간소음의 문제는 뭐냐면 이걸 사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끔찍한 강력 사건으로 기결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층간소음을 사소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직에 계실 때도 그 층간소음 신고, 물론 뭐 강력 쪽이니까 그런데 이 파출소에서 일단 출동을 해서 해결이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통계를 하나 지금 별도로 가져와 봤는데 이 한국환경공단의 이웃 그 사회센터라는 것에서 보니까 작년 한 해에만 해서 몇만 건이었냐면 33,027건이 상담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층간소음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폭력이라든가 재물손괴라든가 명예훼손만 이렇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결국은 굉장히 서울 동대문구 중랑동에서 아파트 명절 때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위층에 찾아가서 층간소음을 항의를 하다가 명절 때 흉기로 2 형제를 살해해서 그랬죠. 예. 그 사건이 굉장히 충격을 끔찍했죠. 줬었는데 엄청났죠. 이 층간소음 사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누적이 되면서 분노가 내재된 상태에 나중에 폭발하게 되면은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결과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면 참 이거 키우면 나중엔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됩니다. 층간소음에 따른 범죄 유형이 꼭 이런 칼부림만 있거나 폭행만 있는 게 아니고 많네요. 일부러 문을 세게 닫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이 사람도 밤 12시부터 아침 5시까지 막 드릴 소리를 내거나 천장을 두드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성매매 전단지를 뿌려요? 예,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겁니다. 한 경우는 이 통화를 이주하거나 상품권을 이주하거나 또 여고생 여중생하고 성매매를 했다는 전단지를 뿌려가지고 결국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돼서 징역 2년형의 선고를 받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또 어떤 거냐면 소위 보복성인데 이 앰프라든가 PC를 통해서 그다음에 시끄러운 음악을 이 압축 전선처럼 스피커를 통해서 천장에다 밀착을 해가지고 심야에 그걸 크게 틀어버립니다. 그러면 위층에 사는 사람은 보복성으로 당하는데 정말 잠도 못 자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자, 요새는 또 이 영상으로 보복을 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층간소음은 한쪽이 아량을 베풀어서 이렇게 좀 말로 해결하지 않고 보복을 부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또 어떤 게 있나요? 사실은 이제 그 층간소음의 분쟁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많은 걸 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든가 존중심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맞대응을 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1대1 대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환경부 산하라든가 지자체 산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하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제3자가 개입을 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만 조회수가 넘는 그런 어떤 구독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보복, 소위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성 이 영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 우리 교수님도 전문가지만 이렇게 하셔서 좀 풀어봐라라는 권고가 있어요. 정부가 지원하는 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환경부 산하라든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층간 이웃 소음 사이 이제 이런 걸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직접 대면을 피하고 뭐 중재를 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보통 이제 6개월 내 해결 시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시간이 길죠.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보통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데시벨. 층간 소음을 이 측정을 해가지고 민사적인 방법으로도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감정을 표출하거나 1대1 대면을 해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대화를 통해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접근법으로 잘 풀어보셔야지 이거 쌓아두면 큰일 난다는 걸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번 아파트 방화 사건 범행 동기 층간소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강력팀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멋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